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청년경찰의 김주한 감독과 배우 박서준이 다시 뭉쳤습니다. 경쾌한 코미디에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얹은 청년경찰로 500만 넘는 관객의 사랑을 받은 김주한 감독. 이번엔 이 악마를 내쫓는 구마 행위를 히어로 액션물로 풀고 간간히 웃음을 보태 사자를 선보였는데 200만 명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네요. 두 번째 영화는 흥행하기 어렵다는 소포모 징크스 영향인지 그나물의 그 밥 흥행 공식 답습하지 않고 신선도 높은 영화를 선사하려 했지만 아직은 낯설어 아쉬운 결과가 된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은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함께할 영화는 구마 신부가 격투기 챔피언과 함께 구마하는 판타지 영화 사자입니다. 용우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꼭 들어주실 거야.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복수하자. 복수하자. 알았어. 혹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제가 없을까요? 난 신 안 믿어요. 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신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주님, 용우를 보호해 주셔서. 그때 난 신부님을 진심으로 믿었었고 그래서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어. 믿고 따르면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돼. 제게 힘을 주소서. 왜 따라 올라갔어? 나 영감님 믿어요. 영상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 내용 자체가 그 구마 신부, 안신부 네. 이제 안성기 씨가 격투기 챔피언하고 함께 이제 부마자들의 악령이 깃든 부마자들에게서 이제 구마하는 그쵸. 내용이잖아요.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보통 구마하면 구마 신부하고 다른 사제들하고 보통 구마를 하는데 그쵸. 이 영화는 격투기 챔피언하고 같이 하니까 그 격투 장면이라든지 액션씬이 훨씬 더 이제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어서 시원시원한 액션 장면이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보통 격투기 선수, 보통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음의 근원은 엄마에서 찾는데 그쵸. 이 영화는 이제 아버지한테 찾는다는 점이 좀 독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 연기 뭐 얘기 안 할 수 없죠. 어떤 배우한테 눈길이 좀 가셨어요? 그 구마 신부 안성기 씨 그리고 그 격투기 선수 용우 있잖아요. 박서준 씨 그리고 이제 검은 주교 우도환 씨 그리고 부마자들에 나오는 꼬마로 나오는 정지훈 씨. 그 여기 나오는 부마자들이 다 이제 생동감 있게 제가 이제 거부감이 들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생동감 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안성기 씨를 굉장히 영화에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기 씨가 데뷔로 올해가 62년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성기 씨 나오면 굉장히 좀 편안한 느낌이 들고 연기하는 걸 보면은 생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배우들도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잘 어울려졌지만 안성기 씨가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정지훈이라는 꼬마 호성역 어린이 배우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들은 얘기 전해드리면 딱 촬영해가지고 너무 연기 좋아서 컷 오케이 했어요. 근데 감독님 저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요. 더 잘 울 수 있어요. 아니면 걔가 막 그 호성이가 벽을 막 짚고 다니잖아요. 와이어 달고 이제 찍었는데 뭐 잘해서 오케이 했는데 감독님 저 한 번만 더 하면 더 잘 날아다닐 수 있어요. 벽을 더 잘 짚고 날아다닐 수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나서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름을 기억해달라. 정지훈. 나중에 좀 크게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딴 거 믿지도 않는데 이게 왜 생겨요? 이게 왜 생기냐고!
제게 힘을 주소서. 아니, 처음에 이제 이 박서준의 어린 시절, 어린 용우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와, 파도 잘 썰고 막 계란말이도 잘하고 대단한데 아빠한테 내가 계란말이 만들고 기도 잘하면 나 짜장면 탕수육 사주세요 해가지고 아빠가 사주는데 이게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잖아요. 너 내가 속아주는 줄 알아. 요거 아빠가 너 내가 속아주는 줄 알아. 요 속아준다. 요것도 법적으로 말하면 사기죄하고 뭐 관련이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사기하면 거짓말, 속이는 것만 사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거기에 대해 재산적 피해가 있어야지만 이 사기가 돼요. 그래서 재산적. 사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이나 재물,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게 하면 성립하는 범죄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속여서 탕수육이나 짜장면 같은 경우를 먹으면 속여서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니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속이려는 행위가 사기죄 실행의 착수, 이제 범죄 실행하려고 한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속이지 못했으니까 미수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렇죠.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정말 아버지를 속였어. 혹은 속이려고 해서 속이는 건 실패했지만 사기 미수지만 하여튼 뭔가 속이려고 했어. 이러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었는데 형사 미성년자라서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려고 하면은 구속 요건에 해당돼야 되고 그리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이 있어야지만이 범죄가 성립합니다. 위법하냐? 위법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가 우리가 흔히 듣는 정당방위라든지 긴급피난이라든지 피해자의 승낙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법성을 없애주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법성을 소멸시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적법행위를 하기를 기대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형사 미성년자가 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14세 미만은 그 형사 책임을 못 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 하더라도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 속에서 용우 아버지 이 음주 단속하는 교통 경찰이란 말이에요. 거기 음주 단속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최근에 정말 이 윤창호법으로 엄청 단속 기준이 강화됐어요. 이참에 그 기준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주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법을 넘어서서 그냥 상식입니다. 근데 그 음주하고 난 다음에 운전하지 말라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고 그 음주한 상태, 술에 취한 상태 같은 경우는 0.03%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범하게 되면, 이거 위반하게 되면 민사적으로는 그 보험료, 자기부담 같은 경우가 올라가게 되고 네. 형사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잖아요. 단순 음주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그래서 사람이 다친 경우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만큼 형사처벌도 많이 되고 행정적인 제재 같은 경우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네. 따라서 면허가 정지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주운전. 아니, 너무 이거 뭐 징역 벌금 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술 한 잔이라도, 한 모금이라도 했다. 그러면 운전대 잡지 않겠다.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약속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사실 이제 이게 음주운전하는 경찰관, 이 단속할 때,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 후 불라고 하는데 이거 좀 거부하는 장면이 나와요. 음주운전도 안 됐지만 이 거부하는 것도 이 불법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당연히 불법이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불법이냐라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네. 운전자가 술이 취했다라고 상당한 의심이 있으면 네. 정차시키고 호흡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거기에 거부하면 음주 측정 거부죄로 처벌됩니다. 사실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 음주운전 또 음주운전 거부의 결과가 얼마나 불행한지 사실 여실히 드러났죠. 이 경찰 공무원인 용우의 아버지가 사실 이제 그
불지 않고 막 가니까 불척하다가 가니까 막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막 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사실은 사고를 당했어요. 돌아가시죠. 사실 근데 이게 영화 속에서뿐이 아니라 뉴스에서도 이런 일 좀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처벌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간 것만으로 딱 집중해서 본다라 하면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하면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냥 거부하고 도망가는데 여기에 잡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그거를 세게 몰아서 가기 때문에 이것도 폭행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판례는 정차시키고 난 다음에 운전면허증 또는 뭐 네. 호흡 측정을 하려고 할 때 한 10m에 15m를 끌고 간 경우를 폭행을 안 봅니다. 왜요? 근데 이건 직접적인 신체적인 직접 유형력이 행사한 게 아니라 그냥 끌고 갔기 뿐이라고 해서 폭행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폭행이 돼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10m, 15m는 폭행이 아니다. 사실 정말 동의하기는 어려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지금 달려가다가 속도 못 미치면 떨어지면은 뒹굴면서 다칠 것가 어떻게 보면 뻔한데. 근데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와 손을 몸에 대지 않았을 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뭐 법의 해석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공무집행 방해죄 사실 우리가 이거 엄청 듣는 용어거든요. 이렇게 또 나왔을 때 명확하게 법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하면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이런 공무집행 방해죄는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뭐 그 주치자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울 때 가게 주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 뭐 노래방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거기에서 이제 그 약간 난동을 부리면 그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 출동한 경찰이 이제 그렇게 진압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술 취한 사람 주치자들이 경찰관을 뺨을 때린다든가 적법한 공무집행하는 뺨을 네. 때린다든가 밀친다든가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도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네. 이런 게 다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근데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하면 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고 아 그래요.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을 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 공무원이 그 현행범 체포, 네. 긴급 체포를 하는데 그 요건에 갖추어지지 않은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를 하면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라 정당방위가 성립돼서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이 항상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직무를 집행하는 행 중인 일을 방해하고 예, 막 폭행 협박을 폭행하고 하는 거, 막 예. 이랬을 때 그게 공무집행 방해죄군요. 다시 영화 속으로 갑니다. 이 결국 우리 용우의 아버지 이 뺑소니 이거 뺑소니예요. 달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망을 했단 말이죠. 뭐 뒷차에 그런 거지 나는 아니야.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검은 주교 우도한 지신이 탄 차가 쉥 가면서 떨어뜨려가지고 사망했단 말이죠. 이거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죄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봤을 때 지금 매달려 있으면 멈춰줘야 되는데 내가 계속 달리면 떨어져서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살인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창문을 잡고 있는데 그냥 간 거에 대해서 폭행이라고 인정된다라고 하면 이게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뭐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 그렇죠. 공무집행 방해 치사죄 같은 경우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과실 치사 또는 폭행 치사 뭐 그런 쪽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살인죄도 될 수 있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사죄도 될 수 있고 뭐 특가법상의 도주 차량 운전하면서 네. 사망하게 한 그런 법에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들은 거 기억나요. 그 격투하는 그런 경기 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예.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좀 면밀히 보셨겠네요?
저는 격투기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TV 보는 거에 거의 대부분 아니 다 까마귀는 무서워하면서 또 격투기는 격투기 네. 특히 UFC나 한국에서는 로드 FC 같은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 영화의 장면에 나온 심판 허브딘일 거예요 아마 그 심판 링 아나운서도 실질적으로 그 등장한 링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객들 같은 경우 그 링 있잖아요. 그것도 거의 이제 UFC 링을 따라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격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쉽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일부러 실제 심판, 사회자, 선수 섭외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LA 외곽 지역에 있는 이 경기장도 다 빌려가지고 그렇게 좀 제대로 공을 들여서 찍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오히려 공포 영화는 보는데 이거 격투기 잘 못 봐요. 왜 그러냐면 뭔가 그 잔인한 것 같고 무섭고 막 진짜 죽을 것 같고 막.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현실에서 그만큼 때리면 엄청나게 뭐 폭행죄 뭐 이거 막 처벌 받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KO로 막 쓰러뜨렸어.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는 게 어떤 규정 같은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면제를 받은 건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태권도, 뭐 레슬링, 네. 뭐 복싱, 아까 말씀드린 격투기, 네. UFC라든지 로드 FC 여기 선수들이 뭐 이렇게 폭행이나 상해죄로 처벌됐다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 만약 뉴스 본 적이 처벌된다고 없어요. 하면은 그런 선수들이 당연히 여기에 참여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때리는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구속 요건에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기절한다든지 특히 이제 이런 격투기에서는 기절시키는 KO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환호하고 많이 그쵸. 좋아하잖아요. 네, 즐거워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상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상해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업무, 이 사람들의 업무잖아요. 아, 일이죠. 이제 일이니까 업무로 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 요건에는 해당되는데 위법하지 않는 업무로 인한 행위다. 그러니까 정당 행위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때리라는 것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승낙을 했잖아요. 네. 그걸 감안하고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안 맞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아하. 피해자의 승낙으로 그 위법성이 없다라는 견해도 있고 그리고 사회상규에 일반적인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고 이거는 허용된 위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구속 요건의 자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이런 격투기 경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약간은 경미한 규칙 위반이라든지 네. 격에서 발생되는 폭행이나 상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는 사회적으로 상당성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은 상해죄도 폭행죄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스포츠 경기니까 당연히 위법 아니지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이 법적 근거가 있었다는 게 또 좀 신선하고요. 근데 이 말씀하신 사회적 상당성, 뭔가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서 위법하지 않게 혹은 이 대법원 판례처럼 경미한 규칙 위반 정도는 되지만 그걸 지키면서 하면 괜찮다. 근데 만약에 그 규칙 안 지키면서 막 심하게 때려서 다치면요. 이것도 처벌 안 해요? 그런 건 당연히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규칙을 지키는 범 내에서 발생한 것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치사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미한 규칙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부상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경기에서 이제 수반되는 경미한 규칙 위반이기 때문에 네. 상해죄 같은 걸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을 위반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마이클 타이슨 복싱 선수 있잖아요. 헤비급. 그 선수가 예전에 복싱을 하다가 상대방 귀를 물어뜯은 적이 있습니다. 네, 생각나요. 복싱은 주먹으로 상대방을 가격해서 이기는 경기이지 입으로 귀를 물어뜯는 그렇죠. 경기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귀를 물어뜯는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갑자기 이 용우의 손바닥에 상처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신성한 힘의 근원이 되지만 병원에 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우리가 막 바늘로 찢어진 부분 꿰매고 막 주사 찌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처벌을 면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의사의 치료행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면은
약간 추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상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진매 간다고 할 때 상대방 이성의 가슴에다가 뭐 청진기를 댄다든지 하면은 다른 일반인이 된다든지 어디를 만지고 진매 그렇죠. 간다든지 하면 다 성추행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다 치료행위입니다. 치료행위 같은 경우는 주관적으로는 치유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의술 법칙에 따라서 행해지는 신체 침해이기 때문에 네. 그 범죄의 고의가 없습니다. 가슴을 진매간다든지 심장을 진매간다든지 할 때 성추행의 고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상처를 수술한다든지 째고 꼬맨다든지 할 때 같은 경우는 상해의 고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의사의 치료행위 이런 경우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고 피해자의 승낙으로 인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이런 신체 침해행위 같은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구속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의사의 치료행위 같은 경우 고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진맥을 할 때 뭐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라든지 뭐 상처를 찔 때 그리고 수술을 할 때 같은 경우 이 사람을 상해를 가하겠다는 고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아예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폭행 중에, 영화 속 폭행 중에 요거는 또 그래도 좀 위법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하나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방금 두 가지는 이 뭐 의사의 행위든 어떤 격투기 선수, 이건 자기 본연의 업무, 일에 관련된 거였는데, 자, 이건 어떤가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안신부, 저는 이제 1대 구마 히어로라고 제가 생각해요. 이거 히어로 액션물이니까. 이들이 여기서 막 안신부가 공격을 그 부마자한테, 악령 깃든 사람한테 공격을 당하니까 박서준 씨가 나서가지고 안성기 씨를 구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시면 안성기 씨를 구한 거긴 하지만 그러느라고 악령 깃든 부마자한테 막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안신부의 구마 행위랑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고 그 부마자가 나 여기서 좀 악마 좀 꺼내줘 하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막 박서준 씨가 공격하는 거, 이거는 격투기 선수인데 지금 이거는 좀 폭행죄 아닐까요? 폭행이 돼 보이잖아요. 네네. 실제 폭행에 해당되는 구속 요건에 해당됩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자기의 생명의 침해는 아니지만 안신부, 타인의 생명에 대한 침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현재 생명의 침해가 있는 거잖아요.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게끔 하려는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폭행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또 막바지에 이르러서 묻겠습니다. 이 영화 사자에서는 뭘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 또는 귀로 듣는다든지 우리 오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세계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가시거리에 있는 것도 다 못 보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미세한 생물 눈에 안 보여도 존재하고 네. 너무나 크면 또 안 보여요. 또 소리 같은 경우도 귀에 들리는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는 또 안 들려. 근데 너무나 큰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이고 못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제가 인식하지 못한 세계에도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세상을 스크린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가요?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세상을 영화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답이었는데요. 생각해보니 청년경찰도 박서준, 강하늘 두 경찰이 난자 채취를 위해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을 구하는 얘기였고, 사자도 빛의 사재단 소속 안신부, 또 그를 따르는 용우가 악령에 깃든 사람들을 구하는 얘기였네요. 김 감독은 언젠가부터 이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게 뉴스가 아니라 판타지가 되어버렸다. 영화로나마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다. 감독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리고 한마디 보탰습니다. 영화 찍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저를 비롯해 이 영화 속 이런법 제작진도 관성으로 프로그램 찍는 기계가 되지 않도록 보다 새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